네, 오늘 초청 행사 강사님으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 병원 원장님이시고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염한성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80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데 PPT 잘 보이시죠? 제가 좀 옆에 가서 해야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2008년도 개원하게 됐다가 갈 곳 없는 A전자 한 분의 진료 의뢰서를 받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신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저는 그분 한 분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주신 걸로 알았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셔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리러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깊게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자면은 오늘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얘기를 이제 주로 합니다. 자, 저희 병원 사진이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 유전자가 사람 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100% 후천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냐면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은 매운 고추,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깨끗하고 좋은 청양이라는 시골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홍석천 아이가 어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중1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1. 예, 중2 한번 들어볼까요? 중2. 예, 중1 있고 중2는 없네요. 그래요. 우리 여학생 2명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앞에 검은 티 입은 여학생 2명이요. 지금 웃은 친구 그 뒤에 예. 예, 좀 약간 어려 보이세요. 몇 살이에요? 중1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학생들보다 불과 한 3살 그 정도 어릴 때 홍석천 씨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가해자가 두렵기도 하고 또 절대 너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은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에 마음이 눌려서 당시 사건을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홍석천 씨가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된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이 동성애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되는 주된 경로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BL 물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BL이 뭐냐면요, 보이 러브로 남자 동성애 물입니다. 이게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은 로맨스, 일반, 역사 하는 것처럼 카테고리로 BL물이 아예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만화책 혹은 로맨스 보는 것처럼 인터넷에 들어가면 BL물이 있으니까 눌렀다가 동성애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접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청소년 청년 중에 동성애물을 최근 접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팬픽이 뭔지 아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팬픽이 뭔지 안다. 팬픽. 그게 알잖아요. 내려주세요. 팬픽이 뭐냐면은 팬들이 쓰는 픽션이에요. 그래서 BTS가 있으면은 남자 멤버 둘을 가지고 팬들이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걸 돈을 주고 팔는 거죠. 그런데 팬픽이 동성애물이에요. 100% 동성애물. 그러니까 BTS 멤버 둘이가 동성애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팬픽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물을 팬픽을 보는 것은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딱 봐도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기가 막히게 동성애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핸드폰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랭킹 3등인 잭디라는 앱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분홍색 앱이 랭킹 3등 동성애 앱인 잭디라는 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저 랭킹 3등, 1등이 아니에요. 그냥 3등이에요. 3등. 3등인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완전 올 노출로 다 공개했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 쓸 수 없으니까 모자이크는 제가 한 거죠. 그리고 맨 양쪽 하단을 보면은 뭐 빨간 것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자가 있으면 클릭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기소개를 확인을 합니다. 16남이라는 친구가 제 눈길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16세 남학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6세다. 그리고 남자다. 아니 괜찮아. 이게 뭐 죄졌어? 16세인 게? 괜찮아. 네, 있어도 못 나봐요. 뭐 시킬까? 절대 안 시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16남이면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클릭해서 이 학생의 자기소개를 읽어보니까 이래요.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바로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중고등학교 남학생 에이즈 환자가 폭증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율이 2,500%예요. 2,500%.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앱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저쪽에 보신 남색의 S가 딕소라는 앱이고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톡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니까 저 회사가 바탕만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모판의 S.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하나 전 다시 가볼게요. 하나 전에 이런 앱이 보이시면은 100% 동성애자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 핸드폰 빨리 열어보세요. 깔려있나?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PPT는 다음 PPT 넘어갈게요. 이 PPT 여기 볼게요. 이 PPT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다 미리 교회에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로 다 받아가세요.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또 나머지는 남자 애인한테 걸렸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막 벌벌 떨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때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그래서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뜻 빼도 오늘 결혼 정년기 정도 되는 자매님들도 많이 뵈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꼭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을 하면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앱에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시면요, 우리 목사님이 딱 핸드폰을 한 번씩 보셔가지고 이런 게 나오시면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기도해 주자는 거죠. 기도해 줘서 동성애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두 번째 표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 친구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 고민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성소수자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자리냐?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말은 소수라고 그러지만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냐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질병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안 해요. MSM의 질병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럼 MSM이 뭐냐?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 MSM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즉 의학적으로 말하는 동성애자는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꾸준히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 간 성행위자죠, 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이고, 이 60만 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앱으로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결속력과 그리고 이 정도 사람 수를 보유한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무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카톡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교단도 그렇게 연결 안 돼 있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원 지역 교회들도 서로 카톡으로 연결 안 돼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을 현재 당해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를 이긴 거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행렬이 진행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심부 광화문에서 매년 7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질주를 한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맨 앞 선두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저 제사장들의 패션을 보시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 신었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절대 인권 혹은 예술 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항상 진행이 돼요. 이게 광화문을 이루고 다닙니다. 광화문, 세종대로를.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날 애 손잡고
서울광장에 놀러온 우리 애아빠, 애엄마, 애들 가족한테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비웃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쏘는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로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도 여러분 보니까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서울 광장에 있었던 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거를 강제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 광장이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시청역 지하철 나온 사람들은 강제로 이걸 다 봤다니까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왜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팬티를 입냐? 이게 일명 동성애자 학문 팬티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두 남자 동성애자가 만난 다음 바지만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학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하세요. 혹시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온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손든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따가 끝나고 정성과 사랑으로 안수기도를 좀 해주실 거예요. 자, 그 옆에 남자를 보면은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그 행렬을 줄줄 따라가다가 인도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더니만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자들한테 벗은 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소수자들을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분명히 정신의학에서 성도착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세부 분류는 노출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옷 벗고 여자한테 접근만 해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놀란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성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즉 성소수자 인권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귀족화 특권이 됐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여학생이 내 누이 혹은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따름인데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성소수자로 기획적으로 단어를 다 바뀌어서 나쁜 언어 계략을 펼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성소수자 단어를 보면 아, 동성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소수자는 그 외 20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이 젊은 금발의 잘생긴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 말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잡아먹으면 다행이지.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말콤 브레너라는 저 남성은 보시는 돌고래와 1년 동안 성행위를 한 다음에 돌고래와의 성체험을 자서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고 이거는 정신질환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자, 이 다음 사진이 좀 끔찍하니까 아직 넘어가지 말게요. 넘어가지 말고 제가 설명을 좀 충분히 하고 잠깐 다음 슬라이드 뭔지 제가 1초만 좀 잠깐 다 눈 좀 감아보세요. 우리 중학생만 눈 감아보세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에 가보게 전에 됐어요. 다음 사진 끔찍한 게 맞았어요. 자, 이제 설명부터 하고
이제 보던 안 보던 살짝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올라가다 보면 독일의 종교개혁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둘이 좋아서 한다던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거 있어?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1969년도에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솔직히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오후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동성애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우리한테 뭐 피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 친구도 저는 솔직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문제 없다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독일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1년도 안 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동성애 하나만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본 것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그해 바로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습니다. 동물 매춘업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동물들과 성행위를 맺는 합법적인 업소가 독일에 그 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다음 사진이 그 동물 매춘업소 독일 업소의 실제 사진인데, 나는 심약하다, 뭐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심약하다, 이런 분들은 눈 다 감아주시고, 우리 중학생 1학년 우리 조그만 여학생도 눈 감아주시고, 나는 봐도 괜찮다, 나는 좀 이렇게 담대한 게 있다, 이런 것만 이제 눈 딱 뜨고 있는 거예요. 3, 2, 1하고 넘어갑니다. 3, 2, 1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생식기가 다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죽어서 새벽마다 독일 시민 상가 앞을 나뒹굴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주리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냐면 개들이 산란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일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묶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동성애 인정한 독일의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눈 떠도 돼요. 심한 거 지나갔어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안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성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남자를 본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이 사랑을 인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한다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대학 교수님, 박사님입니다.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인 천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사셨다가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으셨다가 어떻게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되셨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교수 아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80분이다. 80분도 조금 모자라서
딴 거는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좀 하고 나머지 강의 들을 때는 제가 추후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게. 퀴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대한민국은 불법일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이요. 내 생각에 동물이랑 성관계 맺는 게 대한민국이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인 세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은 오히려 동성애 하면 처벌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이 왜 생겼냐면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텍사스 주의 주도가 휴스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 하나가 대한민국이랑 땅덩어리가 맞먹어요. 더 큽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휴스턴이 주도니까 휴스턴이 서울 같은 데입니다.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 집은 우리나라랑 좀 틀려서 안에가 잘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요, 동성애 하면 감옥에 끌려갔다니까요. 벌금을 냈다니까요.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 둘이 집 마루에서 동성애를 하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좀 심하다 해가지고 경찰에 할머니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들은 정말 영화 보시는 것처럼 좀 무섭거든요. 권총 찰고 문을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둘을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1인당 1,000불씩 벌금을 물렸습니다. 1,000불이면 1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1,000불씩 벌금을 내고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 다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 동성했는데 내가 벌금을 왜 내지? 내가 동네 창피하게 경찰이 삐뽀삐뽀 해가지고 우리 집 문 차고 들어, 내가 무슨 마약 판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동성애 안 할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내가 1,000불씩 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동성애 인권단체랑 연합해서 미국에 당시 있었던 동성애 처벌법을 없애자라는 헌법 소원을 합니다. 결국에 그 헌법 소원이 2006년도에 통과가 돼서 동성애 처벌법이 미국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미국은요,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하면 벌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동성애 인권운동이 불을 듯 일어났던 거예요. 동성애 처벌법을 헌법 소원에서 없애려는 운동이 바로 미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이었는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성애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동성애 한다고 처벌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벌금을 물린다든지 감옥에 보내지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과격한 운동만 들어왔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자, 그런데 이 수간은 어떠냐?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는 것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어도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동성애 처벌법은 없어졌지만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은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훨씬 관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전국 수간협회가 떳떳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 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담에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온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행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마룻바닥에 피가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야 될까요? 찬성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맨 밑에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다 떳떳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분들은 처벌되지도 않고 그리고 위축되면서 활동을 몰래 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을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단체 수간은 우리 교회 수련회 비슷하게 이분들도 콘도 같은 데를 빌려서 동물들 수십 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단체로 2박 3일 3박 4일 성행위를 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으로 이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지만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 음란의 역사와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를 무너뜨려가는 동성애 성소수자 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곽득진 이름 떳떳이 밝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 목소리 내보자.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이름 내는 거를 굉장히 일부 무서워하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 냈다가는 동성애자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해? 혹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동성애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새는. 그럴 때 선생님 문제가 있죠. 동성애가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고 성소수자요? 20가지 이상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 괜찮다고요? 저는 동의 못하겠는데요. 이런 얘기 했다가는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우리는 떳떳하게 못하는 경우도 일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자 보세요. 이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악한 영의 역사죠. 그거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 뭐가 창피해? 여러분 이름 드러내가지고 공격 좀 받는 게 뭐가 어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인권이라고 싸워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요, 순교형성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다. 대충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잘 빠져나가지? 나야 그냥 대학만 가면 되잖아. 나야 그냥 취직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괜히 왕따 당하고 점수 나쁘게 나오면 나 좀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오늘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애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지만 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곽득진 회장이라는 분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찬지 알 것 같네요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치와와 차는 남자 보니까 얼굴 다 공개를 했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 사람 신원을 보여주려고 모자이크를 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루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냥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시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바로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은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다 오징어처럼 말라서 굳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퀴즈, 몇 살일까요?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청년부 중에 3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이상 내려주세요. 30대 이상이니까 뭐 31, 30 이상이죠. 방금 손든 친구들 10년 뒤에 내 모습이 이거라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손든 청년들이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되려고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보세요. 학문 선교를 오래 하니까 결국 학문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철저히 망가지면 에이즈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선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립선이 자극받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건데, 전립선이 자극받을 때 변태적인 쾌감을 느껴요. 여기에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 마약 중독 비슷해서 이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중에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다, 절대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중독이라는 거죠. 성중독.
그래서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한질주를 하게 되다가 결국 기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떨어지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이라고 불러요. 어떤 걸 막는다고요?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 그럼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나라 정당 중에 정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작년에 국회에 올린 상태이고, 차별금지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평등법인데, 평등법은 지난주에 민주당의 이상빈 의원이라는 대전 지역에서 5선한 의원이에요. 5선은 20년 동안 국회의원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22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국회에다가 상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막는 게 현재 대한민국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법이 생기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입법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입법 투쟁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 한다고 내가 동성애자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악한 법을 막는 입법 투쟁을 민주 시민으로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이 유튜브를 볼 수 있죠? 보면은 본인이 기분 나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만석 원장의 강의를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기분 나쁘더라. 그래서 저를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으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법원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은 동성애자가 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듣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을 물어줘야 돼. 그 사람한테 최소 500만 원. 그리고 최대는 피해 주장액의 5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만석 원장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 다음에 기분이 나빠서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본 손해가 700만 원이다. 그러면 3,500을 제가 물어줍니다. 그 친구한테. 그러면은 이게 왜 이 법이 악법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뭐 제가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 피해 받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피해 당한 내용을 법원에다가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진단서 혹은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언한 증인 혹은 카메라 찍은 사진 이런 거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판이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무서운 독소 조항은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입증 책임을 저한테 물려요. 저한테 가해자 쪽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동성애자가 듣고 기분이 나빴으니까 최소 500이에요. 많으면은 피해 주장액이 5배고 그걸 뭐 물렸습니다. 그러면 저랑 법정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보고 입증하라고 그럽니다. 뭘 입증하냐 이런 겁니다. 내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조금도 안 나빴다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기분도 모르는데 지 기분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동성애 단체는 최소 소송인단 1000명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베델 비전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가면은 벌써 법원에 1000명 소송인단이 소송장을 냅니다.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입니다. 50억 소송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1000명을 다 기분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을 물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50억이 물려지게 되면은 저는 강사니까 절반 내고 주최 측이 또 절반 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25억씩 사이좋게 물어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25억 있으십니까? 25억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50억을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반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 해도 처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내가 동성애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나한테 50억을 물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사실상 성소수자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독재국가. 마치 북한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동성애 성소수자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건전한 반대, 건전한 비판 의견을 지닌 시민들을 골라내서 다 무시무시한 벌을 주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소수자 제가 여러 가지 종류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반대하지 어떻게 찬성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찬성해? 당연히 반대지. 그리고 여러분, 찬성 의견을 쓰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돈을 물어낸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인제 와서 다시 독재를 하자고? 인제 와서 다시 조선시대 왕정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한국교회가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예, 하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확 밀어버리고, 이 머리 민 게 요만큼 잘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절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한테 접촉하는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고 나한테 충분히 접촉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쓴 일회용 면도기를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되게 되니까 절대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 실제 사진처럼, 아까 항문에서 피난 사진 잠깐 가볼게요.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그 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이 비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곧이어 그 비데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방금 묻었던 신선한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내가 항문 질환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가 내가 휴지에 묻어 나온다, 뒤처리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묻어 나오는 자체가 항문 혈관 일부가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에이즈 바이러스 때려 맞게 되면 바이러스가 체내로 당연히 바로 들어가죠. 항문 혈관이 어디가 지금 손상이 났는데 그걸로 바이러스 맞으면 바로 몸에 들어가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혹시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데를 쓰실 때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곧이어 우리가 이어 들어가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데 쓰기 전에 방금 마치고 나온 분 얼굴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딱 보니까 남자가 얼굴에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에이즈 병실에 오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시는데 2시간이 안 걸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보는데 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김밥처럼 이불을 똘똘똘 말아서 쓰고 계시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확 벗겨보니까 동성애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동성애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남성이, 저희 병원은 야외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 좁은 20cm도 안 되는 차와 차 사이의 아스팔트 주차 공간 위에서 이 남자 둘이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남자 동성애자 2분을 모시고 올라오게 되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는데,
동성애자의 43%가 현재 유지 보유하고 있는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28%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시면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본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권선구 보건소를 가시겠죠. 그러면은 가서 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학생증이나 전화번호, 이름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해서 말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제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보건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리셨네요 하고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만나면 안 되고 꼭 전화로만 암호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 질의를 올린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고민이 뭐냐, 밑에 빨간 줄이에요.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나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만약 보건소 익명검사에서 내가 에이즈로 나오면 나 밤에 창녀촌 갈 때 못 가게 보건소 직원이 말릴 거 아니냐, 나는 창녀촌 못 가는 게 걱정이다. 이거를 네이버에 질문을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냐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시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 사람들 하자는 대로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체념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라는 것은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동성애를 못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들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하는 순간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변을 밑으로 무조건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인간이 악한 끼를 낸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한 악한 끼를 낸 거죠.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는 거죠. 계신지 안 계신지. 자, 이게 뭐냐, 하여튼 센조이는요, 동성애자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하기 싫으면 동성애 못합니다. 동성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도무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동성애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센조이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애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을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샤워기 줄, 샤워기 호수, 샤워기 쇠줄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자, 다음 사진이 끔찍하니까 321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심약하다 그러면은 나이 상관없이 눈 감으세요. 321 넘어갑니다. 321 넘어갈게요. 이게 실제로 20대 초반의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인데, 원본 사진은 올로출로 다 보이는데 도무지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해도 교육 자료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네모난 일명 대빵이죠. 대빵은 제가 친 거예요.
저렇게 레슬링 자세 동물처럼 쭈그린 다음에 항문에다가 저 쇠줄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틀어요. 물을 틀면 장으로 물이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장에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뺍니다. 빼면은 목표점은 양변기예요. 양변기로 막 100m 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에 물이 차면 무조건 대변을 밑으로 분수처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쏟아내면 이렇게 밟아서 하수구로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로 사는 게 뭐냐고요? 이 그림에 다 나옵니다. 밤이면 밤마다 더러운 모텔 화장실에서 저렇게 짐승처럼 쭈그려서 내 스스로 셀프 물고문을 하는 게 동성애자의 삶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요새 관심 생긴 청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뽑아내셔야지,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게 된다면 내 남은 인생은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겨우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 친구가요, 저는 끔찍하다 이렇게 안 보이고 너무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자신이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난 내가 짐승이 된 것 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딱 그럴 것 같은데, 나 멸망하는 짐승이 된 것 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이나 더 가면 이렇게 산다니까? 이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이루고 싶었겠습니까? 하다 보면 다 이루고 산다니까? 동성애자들이 안 이러면 동성애를 못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5번을 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들을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욕실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저도 지금 수원에 출장 나왔잖아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이거를 다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라고 돼 있는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습니다.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센조이를 밤이면 밤마다 하는 친구들이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만 되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집에서 센조이라고 나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헤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헤드가 잘 돌아갈까요? 이거를 떳떳하게 네이버 공개 질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중2 남학생 손 한번 들어봐요. 중2 남학생 있지 않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봐. 괜찮아. 일어나봐. 예배 때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요 복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런 학생이라니까. 요런 학생. 이제 앉아봐요. 감사해요. 아니, 이 학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저 정도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피어나는 꽃과 같은 아이인데, 아니 어떻게 얘가 집에서 이런 행동을 나가가지고 동성애 학문 성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번개 있잖아요. 앱으로 막 찾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애라고 장담할 거 없어. 잘 기도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밑에 성인 동성애자가 이 중2 동성애 센조이 한다는 애한테 마음이 급해서 엄마한테 걸릴까봐 샤워기를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요? 이렇게 올리는 순진한 애한테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얘야. 이렇게 달았다니까요. 물론 고무장갑 끼니까 잘 돌아갈 것 같긴 하지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 같으면요, 내가 아무리 동성애자라고 해도 야 학생, 너 중2인데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을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혹시 청년 청소년 남학생들 중에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가는 애를 본다, 그럼 꼭 목사님께 신고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잘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신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올려놓는데, 가족들이 이 아이의 병균을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의 논문에는 동성애자들의 이런 대변이 식기류를 통해서 혹은 고무장갑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전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의학적인 사실 진리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 성행위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통증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 이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스팅이란 것을 개발해서 누구나 시행을 합니다. 마치 남학생들이 우리가 포경수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 때 되면 다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피스팅이라는 시술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름이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전혀 멋있는 일이 아니고 절대 해선 안 된다라고 저는 막 이 중심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지겨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를 해도 통증을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뭡니까? 대장에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힘있게 잘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립니다. 즉 변실급 환자, 항문 장애자가 되고 기저귀를 치고 산다. 기저귀를 차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 동성애자로 사는 게 뭐냐고요? 항문 괄약근을 고장내가지고 항문 장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호기심해? 그게 인권이야? 장애자가 되는 게 인권이야? 그거를 지금 이 사회는 강요를 한다니까요. 우리한테. 우리 보고도 인권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를 한다니까, 법을 만들어서. 저는 그거 인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500만 원씩. 다음 보겠습니다. 피싱 월드라는 다음 카페까지 동성애자를 결성을 해서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지목을 집어넣어서 항문을 확장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고,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싱 해주세요. 이거는 이 피싱이 굉장히 용합니다. 늘 때 물론 항문하고 대장에 터져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늘 때보다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목숨 걸고 이걸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랑 맞서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의병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은 이거 하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 얼마나 보셨어요? 손해 얼마나 봤어?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죽을 각오로 동성애 하는 거, 그것까지 안 가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거 있으세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1년만 예배 잘 드려도 예배 한 2시간 드리나?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성실하다고 칭찬받는 성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면요, 우리가 기도가 어때야 되고 말씀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도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내 생명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요. 시시하게 해가지고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기면 어떻게 돼? 동성애 독재상이 와가지고 사실 한국 기독교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당시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명 걸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동성애 반대하는 게요,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만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이건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죽을 각오로 이걸 한번 넣었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사고 안 나고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가는 피스팅 가는 고수인데, 현재는 울산에 거주 주시는 땡땡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름은 개인정보니까 지웠어요.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울산 무슨 모텔 알아? 그러면요, KTX 타고 울산 가가지고 그걸 받고 오더라니까, 서울에 사는 동성애자들이.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이거를 떳떳하게 네이버 공개 질문 올렸으니까 내가 캡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비공개 질문 내가 무슨 수로 캡처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창피해? 우리는 뭐가 창피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창피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아니, 우리는 뭐가 창피한 거야?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러면 창피해?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 전하면 창피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동성애가 악한 음란의 영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동성애 음란 영에다가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에 헌신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내가 봉사 조금 더 하면 학점 떨어질까 봐, 대학 못 갈까 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밀고 나가시고, 아니, 길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때? 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때? 이런 각오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말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적 지향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말이에요.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쫙 붙어 있던 거를
일제히 막 쫙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캡처한 거죠. 하나를 사진 찍은 거죠. 그런데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돼 있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할 때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불러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아지 8780이라고 다 자기 신문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이후에 틱톡아지 8780 연락하면 연락도 되고 만날 수도 있는데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밑에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사실은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뿌린 악마의 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피해자는 21살 대학생이고 이 중에 21살 남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1살 있으세요? 21살은 마침 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검은 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쓰임 받으면 귀한 겁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앉아주세요. 아마 이 남학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피해자도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도 많이 했고 내가 21살 남자로서 어떤 기백이 있는데 궁금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냐.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갑 채운당해도 내가 누군데 하는 다소 아니란 생각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부릅니다. 그 요도가 소변 나오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 갑자기 저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빡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통증을 줄 목적으로 고안된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죠. 그럼 이것을 어디서 동성애자들이 구입을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요도풀 검색하면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단돈 19,000원에 팔립니다. 법적 제재도 없이. 그럼 동성애자들이 19,000원에 쿠팡에서 이거를 구입한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 요도를 이걸로 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이 기구를 통한 2차 세균 감염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슬라이드 가볼게요. 전 슬라이드. 광고 전단지. 이런 전단지 붙어 있을 때 혹시 우리 남학생들 중에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만났다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죠. 관심 가서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전단지 볼 때마다 저만이 느끼는 또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이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역하면 섭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성애자 은어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염안섭이에요. 그래가지고 섭 저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반대입니다. 내 이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거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됩니다. 에이즈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치료가 안 되고 관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먹으면 바이러스의 증식이 다소 억제가 돼서 30년은 더 살아요. 그런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드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매달 병원에 가서 잡수시려면은 약값에 대한 본인이 내는 돈이 있겠죠? 이거를 본인 부담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이 생기셔서 이분이 저한테 내가 에이즈 알약, 항바이러스 약제를 먹어야 되니까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내가 매달 병원에 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서울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입니다. 양심 진료하고 약가도 쌉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에이즈 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과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환자분을 의뢰를 할 테니까 한 달에 에이즈 알약값을 얼마를 환자분이 내시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한 달에 환자가 낼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한 달에 600만 원. 그럼 600만 원 약값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여수중 60만 원짜리 받는 거예요.
그럼 병원 영수증 60만짜리를 받은 다음에 보건소 가서, 여러분 권성구 보건소 여기 가깝죠? 가서 보여주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군대를요 요 옆에서 했다니까요. 요 옆에서. 그래 내가 잘 알아. 권성구 보건소 월드컵 경기장, 그래 잘 알아. 하여튼 60만 원 영수증을 가서 보건소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줍니다. 60만 원 현찰로. 이렇게 A전자가 한 달 동안 먹는 AG 알약값 600만 원 전액 여러분 부모님의 뼈 빠지게 벌해서 국가에 바친 세금으로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해. 여러분 대학생들 공납금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600만 원 되지요? 이 돈이면요 전국 무료 공납금 시대 연대니까. 여러분 대학생들 등록금 대줘가지고 돈 걱정 없이 공부시켜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낫겠습니까? 아니면 A전자 한 달에 6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낫겠어? 나는 한번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약을 드시다가 몸이 조금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입원하겠죠. 뭐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뭐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수원 지역에 대학병원들 있지만 여러분 몸 아플 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대학병원 치료비가 얼마 비쌉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동성애 A전자분들은 내가 몸이 좀 아프네, 가야겠어. 갑니다. 가면 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님을 씁니다. 일반 간병사님은 일당이 하루 9만 원이지만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간병사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A전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A전자가 나는 명품만 찾잖아. 나는 제주도사 갖고 안 돼. 나는 서울대 세브란스 가야겠어. 하면은 매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는 거죠. 그리고 세브란스 서울대 가는 거죠. 그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러면 A전자가 댁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인간이라는 게 집에 있든 병원에 있든 크게 보면 의료계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보잖아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집에 A전자 계시는 동안 동성애 A전자님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리고 댁에 가셔서 청소까지 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 와서 국가가 반찬 배달해주고 청소 준 적 있어요? 몸 아파가지고 입원했을 때 평생 세금 냈지만 간병사 한번 국가에서 대준 적 있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만 그렇게 동성애 A전자분들을 그렇게 대해주면서. 제가 볼 때는요 의료계에서 가장 최고의 귀족화된 단체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약을 잡수시면서 30년을 더 산다라고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되셔서 이분들이 국가에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동성애자들의 삶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한지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은 60만 명이 똘똘 뭉쳐서 정치인들을 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60만 표를 얻기 위해서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제가 없었다는 거죠. 견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대. 우리 교회만 성도가 늘어나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거 왜 하냐. 뭐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목사님께서 이런 거 막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한번 동성애 문제 얘기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 큰 거라니까요. 그 사이에 저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막을래도요 너무 이게 막 심하게까지 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차별금지까지 하겠다. 이제는 성경의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설교만 해도요 50억씩 물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시대가 왔으니까 주기철 목사처럼 죽으면 죽으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돼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간
에이즈 환자 수가 35%가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 예방 노력을 안 해도 15년 동안 자연 감소라니까요. 35%가 줄었다니까요.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니까요. 노력 안 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초급증 국가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실상 동성애 귀족화가 된 일명 인권 문제. 두 번째, 동성애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복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 이렇게 안 합니다. 미국 동성애 인권 유의하는 것 같고 발달된 것 같아도 에이즈 걸리면 치료비 본인들이 냅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동성애자들이 본인이 동성애다 에이즈 걸렸는데 우리가 치료비를 대줘?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로 수가 늘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가 되었고, 작년 2020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부담이 되냐면 9조가 넘었습니다. 9조가. 그러면은 향후 10년 후에 만약에 이 추세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된다면 10년 후인 2031년에는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20조로 예상이 됩니다. 20조로. 자, 아까 31이 청년 손 들었잖아요. 그 친구가 10년 있어봤자 40입니다. 40. 그 학생이 40 돼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20조를 만들 거야? 무슨 돈을 벌어서 20조를 만들 거냐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 인권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돈 네가 내는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너 알고 있어? 그 돈 네가 내는 거야. 네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벌어질 일을 알아?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교회 출석도 못하게 앞에서 신천지 출입금지처럼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붙이고 그 사람들을 분리 배척할 때 인권 침해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사회적 비용, 에이즈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왜 인권 침해일까? 이거는 학문입니다. 학문.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와 평등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니까. 우리의 자유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제가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중요한 거 딱 하고 이제 마칠게요. 나머지 강의 들을 수 있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하리수 씨 같은 거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데, 성전환 수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칩니다. 성수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억이 넘게. 그 다음에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단체는 딱 하나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 이거 딱 한 개예요. 자, 그 단체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호모포비아 혹은 혐오 세력이라고 동성애 단체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해가지고 해칠 궁리를 하고 발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3명이 꼽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아니 근데 이때가 이제 3인방 해가지고 그 중에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큰 거지. 내가 상이 나중에 천국감 얼마나 받는 겁니까? 기뻐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년에는 1등 되게 해주세요. 그 3인방은 1, 2, 3등은 없었거든요. 3인방 해가지고 염한섬 누구 2명 더 있었는데, 다음에 7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7명이다 보니까 1부터 7까지 순위가 있었거든요. 내가 1번이 돼. 내가 1번이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왜 길렀냐고요? 이게 원래 기를 이유가 없는데 턱수염이 뭐 때문에 기른 게 아니고 진짜 위험한 순간을 더러더러 겪거든요. 예를 들면 엊그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마다 동성애자 찐방이라고 뉴스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에이즈 퍼진데, 저기 코로나 퍼진데 블랙 수면방이라고 가지고 10,000원 내고 들어가지고 20대 1, 10대 1 막 그룹 동성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까지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저녁 때마다 예배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줄리니 살리니 난립니다. 그럴 때 내가 인상을 좀 강하게 보이듯까지 길렀지, 내가 뭐 내가 나이가 50이 되는 사람이 멋을 부리겠어요. 하여튼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안 죽어. 다 하나님 살려줘서.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물 뒷조사라고 뭐 뒷조사라고 막 해실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가 오는데 신강경에서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을 풀어서 뭐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 이 친구들이. 근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어차피 암으로 가던 교통사고로 가던 노인성 질환하던 한 번 가는 건데 순교를 하면 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게 뭐가 무서워? 그런데 주요인물 뒷조사라는 것처럼 뭐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야 안서봐,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본 순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족을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도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테러 문자들을 받은 이후로 대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머리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가 셋인데 애들한테도 막 일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약 4년 됐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애 셋하고 아내하고 다 외국으로 보냈다니까요.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남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잘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을 잘 받고 있다니까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힌 거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외국에 갔는데 당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 꼬마 막내가 3돌이 안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3돌이 안 된 애기가 기저귀 타고 비행기 탔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 그러면 내가 의사라고 애들 공부 막 시켜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보낸 다음에 삼성 LG에 취직시키면 그거로 단가? 얘들이 변종 기독교 믿었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면은 천국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대의 차별금지법 평법을 막아서 순전한 기독교를 물려주는 게 당연히 부모님이 할 일이지. 내 아들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직장, 그러다가 자식들 다 망한다는 거는 IQ 50만 대도 알 수 있는 일. IQ 50만 대도. IQ 50만 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기도하고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 제가 지금 원래 동성애 강의가 이 2배거든요. 나머지 어디서 듣는 일이랑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을 좀 알려드릴게요. 맨 뒤로 가볼게요. 맨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차 팔고 집 팔고 학교 때려치고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명만 잘하면 됩니다. 서명만. 굉장히 간단하죠? 왜? 민주주의는요 1인 1표입니다.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입법 투쟁을 한다고 해서 입법 투쟁을.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랑 가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만 막으면 된다니까요. 법만 막으면 됩니다. 그 법을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서명을 잘하고 투표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때 동성애 단체가 2주 만에 10만 표를 모아가지고 국회 청원을 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딱 이번 주였어요. 2주 만에 10만 표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맞불 국회 청원을 넣었다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쪽은 2주 만에 10만 표를 모았는데 우리가 2주 만에 10만 표를 못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주 지났는데 10,000표밖에 못 모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끝장나는 거죠.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럴 때 서명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명을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다. 그럼 뭘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명 정보만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점심 먹고 맛집 블로그 검색할 바로 그 시간에 5분만 띄워서 카톡방 들어가서 서명 한 번만 꾹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원 서명하는 거요 1초면 됩니다. 1초면. 카카오톡,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요, 보통 핸드폰에 카카오톡 다 연동돼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꾹 누르면 바로 됩니다. 바로 링크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할 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베델 비전교회 하고 여러분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를 주면 됩니다. 그럼 제 핸드폰 번호가 뭐냐? 적어보세요 한번. 010-7494 0114 7494 0114. 뒤에가 쉽죠? 전화번호 물어보는 114랑 똑같습니다. 7494 0114. 그럼 제가 다른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쳐준 거 아니야. 진짜 제가 쓰는 게 이겁니다. 진짜 제가 쓰는 게 이거. 여러분 이 정도 진정성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하는 거지. 제가 그냥 막 뭐 이게 대충 이상한 번호 알려주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010-7494-0114. 궁금하면 전화해보세요. 전화해봐. 내가 받아줄게. 전화 바로 받아줄게. 자, 0114 7494 0114입니다. 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베델 비전교회. 그리고 실명이랑 내 이름이죠. 하고 전화 바로 왔습니다. 7880 누구예요? 7880 왔어. 7880. 예, 7880. 예, 저기 왔어요. 여기.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카톡방에 초청할 테니까 하여튼 서명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뭘 하면 되느냐? 여기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나머지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0605 누구세요? 0605. 아이고, 예, 뒤에 계셔요. 뒤에. 예, 됐습니다. 예, 자, 이 채널이 현재 구독자가 한 9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하고 또 정의당에서 시작을 했고 이상민이 이걸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당 안이 올랐을 때는 정의당사 앞에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했고, 민주당 이상민이 이거를 받은 다음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날 정의당사 민주당사가 걸어서 3분 거리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이제 집회 신고를 내고 우리가 기도회를 2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처음에 민주당사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권력이 있는 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되게 많이 와가지고 막 집회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 이제 막 보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요, 가보니까 우리가 제일 극성 맞더라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냥 막 죽기 살기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1년 됐어요. 1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에 40도 넘어갑니다. 40도 넘어갔어요. 겨울에 영하 20도였습니다. 올해 상관없이 계속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하여튼 눈 오면 눈 맞고기도 하고 비 오면 비 맞고기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막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갔어요. 결국 1년 동안 잘 막았는데 이제부터는 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더 죽기 살기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도회를 할 때 레인보우 리턴즈로 신청을 다 해가지고 집회 신고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독교 단체도 대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교단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채널이 따름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막 기독교 대표 와가지고 집회하는 장소 그런 단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요, 이게 계속 민주당의 당직자 보고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이 레인보우 리턴즈 구독자 수 이런 걸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집회가 있었다. 매주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독자가요, 지금도 9만 명이라 작지 않습니다. 절대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만 명이 넘어가고 50만 명이 넘어가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하겠단 말이 쑥 들어갑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50만 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20만 50만 되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입에서 내가 평등법 차별금지 하겠다 이 말이 쑥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는 1초면 되지만 그 1초가 모여가지고요 20만 50만이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구독자가 늘어나면 광고비가 늘어나냐? 그래서 제가 이득을 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노딱이라고 노란 딱지예요. 여기 다 노란 딱지여가지고 광고가 안 붙습니다. 광고가 매달 이거 운영비 최소 300만 원 들거든요. 동영상 편집비 그거 다 제가 그냥 넣고 하는 거예요. 뭐 광고 수익도 없고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일 난 시켜주기 싫다. 뭐 그런 의미로 굳이 가입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 가입하려면은 교회 이름, 내 이름, 핸드폰 번호 3개를 문자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레인보우 리턴즈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딱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크게 이 기도회하고 투쟁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신 보이지 않아도
숨길 수 없으니